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조사론 1교시 2교과 사회복지조사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교시에서 사회복지조사론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들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60점 이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가지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진행할 적에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도록 적어도 70점 맞도록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다루면 좋겠지만은 주어진 시간 범위, 우리가 1월까지 기다리는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범위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다는 그 현실 한계 속에서 우리가 학습을 할 적에 어디는 꼭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보고 싶으신 거 많겠지만은 다소 또 뒤로 밀어주시고 제가 강의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따라와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오히려 사회복지조사론에서 걱정을 했던 사회복지조사론에서 다른 과목에 배려하는 점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먼저 사회복지조사론의 페이지 108쪽에 보시면은 과학과 조사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과학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과학에서 과학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누가 이 인식을 해도 그렇겠네 라고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증명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맞아, 그 사람은 도와줄 만한 사람이네, 맞아, 그 사람에게는 바로 그걸 그만큼은 도와줘야지 라고 납득이 가게끔 객관성, 보편성, 검증 가능성, 실현 가능성 등을 인식시킬 수가 있는 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조사는 사회복지 이 실천을 이끌어가며 있어서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느 누구나 받아들이게끔 해주는 그 사전 작업을 사회복지조사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조사론의 앞에 먼저 과학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개념도 있고 또 과학의 분류도 이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여기도 옳거든 109페이지 과학의 목적 B급이지만 과학이란 무엇일까? 과학의 목적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조사도 역시 과학의 사회과학의 하나로서 과학의 목적. 자, 과학의 목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먼저 지식을 제공한다. 지식. 이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납득을 할 수 있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한다. 또 현상에 대한 규칙성, 현상에 대한 규칙성을,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립된 틀을 말하죠. 그래서 규칙성을, 현상에 대한 규칙성의 일반화, 규칙성을 일반화한다 해서 규칙성의 일반화, 여기는 을이라고 했지만 규칙성의 일반화. 또 그런가 하면 관계들 간의 어떤 변수들 간의 또는 거기 변수들 간의 관계 기술 및 설명. 그렇죠? 거기 보면 변수들 간의 관계를 기술하고 설명한다. 기술 및 설명. 뒤에는 다루겠습니다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을 기술이라 하고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거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그를 바탕으로 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설명이라고 합니다. 또 변수들 간의 관계를 기술하고 설명한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보면 현상을 예측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조사를 포함한 사회과학,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지식을 제공한다. 현상에 대한 규칙성을 일반화한다. 그리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기술하고 설명한다. 그리고 예측을 할 수 있다.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적 지식의 습득 방법은 여러분들이 쭉 보시되 거기에 보면 일반적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은 가치관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가치, 이것도 B급이 되겠으면 작은 글씨 여러분들 남겨주시고 굵은 글씨로 한. 그래서 일반적 지식이보다는 일반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되죠. 일반적 지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에는 가치에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를 가지고 따져서 여기는 가치와 윤리를 구별 않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가치에 따라서 지식을 습득하기도 하고 통찰력에 의해서 직관이라고 합니다. 통찰력에 의해서 지식을 습득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권위
의해서 지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권위를 바탕으로 지식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 전통에 의해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미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식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여기도 일반적으로 지식 습득 방법 지식 습득 방법을 보시면 작은 글씨는 여러분들이 양보하시고 지식 습득 방법에는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서 지식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가치관은 통찰력, 직관에 의해서 지식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권위에 의해서 눌려서라고 표현되겠지만 어떤 권위를 바탕으로 해서 지식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신비적 방법 우리는 미신이라고 하지만 신비적 방법을 통해서 지식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직접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온 전통을 통해서도 지식을 당연한 것처럼 자기가 받아들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지식으로 받아들여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치에 의해서, 직관에 의해서, 권위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이걸 알겠지만 특히 신비적 방법에 의해서도 지식은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오면 과학적 지식의 습득 방법에서 그 과학적 지식의 습득 방법에 보다 신비적 방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과학적 접근 나와 있죠. 과학적 접근에서도 부담 편하게 가지시고 어떤 페이지에 111페이지 오면 과학적 접근은 체계적 단계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면서 또 뭔가 잠정적인 그 무엇을 찾아가 가면서 그리고 어느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해 가면서 접근하는 것을 과학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접근한다고 해서 그것이 증명만 되었다고 해서 과학적 접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인과관계가 규명되어야 하고 그리고 잠정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누가 들어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있을 때 과학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접근도 역시 B급 영역으로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러면 지식 습득 과정에서 오류가 나와 있습니다. 지식의 습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관에 의해서 또 그런가 하면은 통찰력이라고 하는 직관에 의해서 또는 경험에 의해서 권위에 의해서 하물며 미신이라고 하는 신비적 방법을 통해서도 지식을 얻고 또 대대로 내려온 전통에 의해서 지식을 당연한 것처럼 내면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신이 아닌 이상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바로 지식 습득 과정에서 오류로 제시한 것이 거기 지나친 일반화 아주 사소로운 몇 개의 경우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반적인 사례인 것 마냥 이렇게 침소봉대하는 이런 그 오류를 벌이는데 이것을 지나친 일반화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핵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마치 전부인 것 마냥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선별적 관찰은 특수한 사례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관찰하는 경우나 선입견을 가지고 관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인데 바로 다른 주변도 고려해야 되는데 주변은 완전 배제하고 특정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마치 지식인 것 마냥 지식의 전부인 것 마냥 착각하는 실수를 하는데 그것을 선별적 관찰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급한 종결 또는 어떤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나머지 모든 것을 같이 평가해보는 후광 효과, 할로우 이펙트라고 하지요. 선입견의 오류, 또 그런가 하면 신비화의 오류라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우리가 판서한 것처럼 이런 과정에서도 지식 습득 과정에 많은 실수가 있다. 지나친 일반화나 선별적 관찰이나 또 그런가 하면 성급한 종결이나 또는 할로우 이펙트라는 후광 효과 또는 신비화 효과, 선입견의 효과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지식 습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학적 방법의 특징 중요 표시하시고 과학적 방법의 특징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하셔야 돼요. 과학이란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듣고 보아도 납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과정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객관성, 보편성, 검증 가능성, 실현성 이런 등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건데 거기 쭉에서 페이지를 112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 모든 그 출제위원들의 교재를 통해서 보면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까지 보시게 되면 심적 부담이 크니까 어떤 과학적 방법의 특징은 출제 비중으로 봐서는 B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과학적 방법의 특징 배경 설명 없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객관성 나와 있습니다. 객관성 나와 있고 또 4번에 보면은 일반성. 그래서 과학적 방법은 어떤 현상을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이해를 촉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견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견해로 설명하는 것이 과학이지 몇몇 사람들의 특별한 자기의 주관적 판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과학적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성을 가지고 있다. 객관성, 일반성.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것은 논리성이 있지요. 논리성. 자, 그리고 5번에 간결성 중요 표시하시고 과학적 방법은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변수를 가지고 최대한의 설명 효과를 이끌어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간결성입니다. 간결성. 과학적 방법에는 간결성이 있습니다. 상세성이 아니라 간결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간결성과 연결되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구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성. 그리고 7번에 과학은 누구나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경험적 검증 가능성, 그냥 경험성이라 쓰고 작은 글씨로 썼습니다만 경험적 검증 가능성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고 또 그런가 하면은 3번에 결정론성이 있습니다. 자, 거기 중요 표시하시고 5번 간결성만큼이나 3번도 결정론성 하는데 자, 1번 보겠습니다. 과학적 방법은 112페이지입니다. 과학적 방법은 어떤 현상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그 원인은 논리적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과학적 방법의 결정론은 반드시 그래 라고 하는 단정적 결정론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 라고 하는 확률적 결정론이라는 그 사실. 확률적 결정론. 거기 셋째 줄 1번에 셋째 줄 줄여놓으시면서 결정론적 입장인데 단정적이 아니라 확률적 결정론의 입장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11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거기 상호주관성을 많은 책에서 그냥 한자로 써가지고 간주관성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간주관성 중요 표시하셔야 되겠죠. 결정론성, 간결성, 또 간주관성 중요 표시하셔야 됩니다. 간주관성이란 건 뭐냐면 설사 의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면 결과는 같은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호주관성, 간주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2번에 보시면 1번도 있거든. 1번, 2번. 1번 볼까요? 상호주관성 또는 간주관성이란 같은 실험을 수행하는 경우 설사 서로 다른 동기나 주관적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는 같이 나와야 된다. 같은 방법을 쓴다면 결론도 같은 결론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간주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협해 주시고 그 외에도 수정 가능성, 설명 가능성, 재생 가능성 자 이런 등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객관성, 일반성, 간결성, 구체성 또 그런가 하면은 경험성 또 그러면 논리성 그리고 중요 표시했던 것이 뭐예요? 확률성이 돼 결정론성이 돼 확률적 결정론성이다. 그리고 간주관성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쭉 봤고 설명 가능성이나 수정 가능성, 재생 가능성 등이 출제위원들의 교재에 실려 있는 바로 이런 그 방법, 지식 습득에 있어서 과학적 방법의 특징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114페이지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의 인문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에 보시면 과학적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끌어가는 사회복지 조사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애매하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끌어가는 과학적 이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과학적 조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과학적 조사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까 과학적 방법의 특징이 있는 것처럼 객관성, 일반성, 논리성, 간결성, 구체성, 또 경험성, 또 경험적 검증 가능성이지요. 또 그런가 하면 결정론성, 간주관성 이런 것 등이 과학적 방법의 특징인 것처럼 당연히 사회복지 조사를 포함한 모든 사회과학의 과학적 조사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15페이지에 과학적 조사를 두 번째 이런 테마로 해서 목차를 잡았습니다. 자, 과학적 조사의 목적.
과학적 조사의 목적. 우리가 과학적 조사의 목적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첫 번째 사실을 기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과학의 목적이 뭐였어요? 과학은 지식을 제공한다, 규칙성을 일반화한다, 또 변수들 간의 관계를 기술하고 설명을 한다, 또 이론을 바탕으로 현상을 예측한다. 우리가 보면 어떤 변수들 간의 관계를 기술하고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를 기술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기술한다. 그리고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기술하고 설명한다. 아까 과학에 나와 있죠. 당연히 과학적 조사도 어떤 현상들 간의 관계, 어떤 변수들 관계를 기술하고 그리고 설명한다.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 해서 예측할 수 있다. 예측. 기술, 설명, 예측. 또 그런가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다. 과학적 조사는 이렇게 기술한다, 설명한다, 예측한다, 그리고 이해를 도모한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작은 글씨 놔두고 제목으로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116페이지에 오면 과학적 접근 방법의 논리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과학적 접근 방법의 논리체계는 연역법과 귀납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명제를 먼저 설정하고 그 명제가 명제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하나하나의 사실이 그 명제에 맞는지 아닌지를 하나하나 검증해 가는 방법을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하나의 경험 관찰 실험을 통해서 공통된 속성이나 원리를 찾아가는 일반화를 도모하는 것을, 그래서 부분으로부터 전체를 향해서 진행하는 과학적 접근을 우리는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역법과 귀납법을 별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16페이지 교재로 볼까요? 자, 거기 보면 연역법 나는 네 쪽이 있지만 연역법에서는 1번의 연역적 논리, 1번과 2번 보시면 됩니다. 일정한 이론 전제를 먼저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실이나 사건 하나하나가 그 명제, 전제에 맞는지 아닌지를 하나하나 검증해 가는 것을 바로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좀 약간 바꿔서 2번의 연역적 논리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전제로부터 부분적이며 특수적인 원리를 끌어내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흐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설을 설정하고 조작화하고 관찰 경험 통해서 검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귀납법도 여러분들은 1번을 가지고 설명하되 2번으로 살찌우면 되겠습니다. 귀납법은 먼저 구체적인 사건, 현상 하나하나를 검증하고 실험하고 또 관찰을 하다가 거기 그들로부터 공통의 원리를 도출해내는 것을, 그래서 부분으로부터 전체를 향해 가는 이런 접근 방법을 귀납법이라고 하는데, 귀납적 논리는 특수하고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실로부터 일반 원리를 도출해가는 방법이다. 막상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너무 가볍게 보는 듯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해는 하시겠지요?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접근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연역과 귀납의 관계, 연역과 귀납의 관계는 많은 사람들이 분리의 개념인데 아닙니다. 연역과 귀납의 관계는 상호 대립적이거나 또는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또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2번에 보면은 흐름의 고체를 통해서, 이 말은 흐름의 교체를 통해서 상호작용, 이 말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3번에 말라서는 뭐래? 이론은 가설을 낳고 과설은 관찰을 제안하고 관찰은 일반을 만들어가고 일반화는 이론을 수정한다. 이론이 가설을 낳고 가설이 관찰을 낳는 이런 과정은 연역적 접근이죠. 이론으로부터 가설을 설정해서 하나하나를 관찰해가는, 그리고 또 그 관찰들 하나하나의 관찰들 속에서 일반화된 원리를 찾아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은 귀납적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그림, 그래도 김종천 선생이 만든 이 그림을 붙여놨는데, 오른쪽으로 이론으로부터 가설을 거쳐서 관찰로 내려는 오른쪽 하향의 흐름은, 화살표 흐름은 연역적 접근이 되는 것이고, 관찰로부터 경험적 일반화를 거쳐서 이론으로 이끌어가는 왼쪽에 있는 상향 화살표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귀납적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들은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면서 이렇게 원리로부터 가설
과서를 도출하고 과서를 검증하기 위해서 관찰을 하고 관찰을 통해서 다시 경험의 일반을 하고 일반화를 통해서 원리를 쫓아가는 하나의 이 흐름 속에서 상호작용한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앞 페이지에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연역법과 균형법의 특징은 뭐 시험 전에나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다음에 과학적 조사에 우리가 보면 과학적 조사에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과학적 조사. 과학적 조사에서 우리가 볼 것은 과학적 조사에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탐색적 조사도 있고, 종적 조사, 횡적 조사도 있고, 양적 조사, 또 질적 조사. 우리가 지금 제가 조사라고, 왜냐하면 사회복지 조사면 조사하는데 스터디, 리서치란 말을 어떤 선생님들은 연구라고 합니다. 기술적 연구, 설명적 연구, 탐색적 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또 종적 연구, 횡적 연구,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와 연구를 그냥 시험 볼 적에는 혼용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알아주시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 사복조사의 사회복지 조사를 먼저 목적을 가지고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 기술적 조사, 이거 한자로 써보겠습니다. 기술적 조사. 한자로 쓴 이유는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방식의 조사를 기술적 조사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방식의 조사를 기술적 조사라고 합니다. 이 기술적 조사에는 상관관계는 규명하지, 뭐냐면 상관관계는 규명하지 인과관계를 규명하지는 않습니다.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정도로서 보통 이 기술적 조사에는 시간에 따라서 이끌어가는 시간의 종적 연구나 횡단 연구, 종적 조사나 횡적 조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디스크라이브하는, 그에 비해서 설명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규명하거나 또는 미래를 예측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조사를 우리는 진단적 조사라고 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조사는 예측적 조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주관성이 가미가 되어 있죠.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변인들이 영향을 미칠 건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발생했다, 특정 변수 하나만 가지고 그 무엇 때문에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 연구자의 주관이거든요. 또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를 알지도 못하는 과정에서 미래를 자기의 분석에 의해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주관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독단입니다. 다른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설명적 조사에는 연구자의 주관이 가미되어 있다. 그에 비해서 탐색적 조사라고 하는데, 여기는 연구 대상이나 조사 대상에 대한 자료나 어떤 주어진 자료가 거의 없을 때 이거는 사전 예비 조사에서 뭐 일부 영어 쓰는 파일럿 조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비슷한 예를 가지고 연구하는 특례 조사도 있고,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는 전문가 조사도 있고, 아니면 유사한, 요즘은 문헌이라고 합니다만 문헌이나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접근해가는 이런 그 소위 다양한 자료조사, 문헌조사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을 가지고 한 분류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18페이지에 보시면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탐색적 조사, 예비 조사를 가지고 쭉 설명했고, 그에 대한 설명을 박스로 해서 간단하게 119페이지에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자 조사 2, 사회복지 조사 2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렇게 조사를 우리가 이번에 시간을 가지고 분류를 해본다면, 여기에는 횡단적 조사와 종단적 조사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횡단적 조사는 어느 시점에 발생한 사건의 상태를 연구하는 것을 바로 횡단적 조사라고 합니다. 어느 시점에 발생한. 그에 비해서 종단적 조사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에 걸쳐서 발생한 사건의 변화, 추세를 조사하는 것은 여기는 사건의 상태고 여기는 변화고 여기는 어떤 시점에 발생한 사건의 상태고 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걸쳐서 나타난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십 년, 몇백 년. 우리가 북극의 빙하, 얼음의 그 크기 연구 같은 것은 벌써 그 앞때는 진작에 사망했고 벌써 100년 이상 이끌어가는 사이에 후대들의 연구자들이 대를 이어서 연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횡단적 조사는 일의 측정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정태적 조사입니다. 정태적 조사. 그에 비해서 종단적 조사는 반복 측정을 통해서 반복 측정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동태적 조사가 되겠습니다. 동태적 조사. 횡단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기 때문에 표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표본수가 많으면 일반화에 대해서 표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만 종단적 조사는 그 시간의 흐름이 길게는 뭐 몇십 년, 몇백 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표본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신뢰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뢰도가 높다. 자, 이 자체로도 우리가 출제가 되지만 더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은 바로 종단적 조사의 유형입니다. 종단적 조사의 유형. 자, 여기 우리가 종단적 조사 지면상 짧게 적었습니다만은 종단적 연구의 유형으로서는 여기에는 세 가지를 가지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119페이지를 넘어서 120페이지에 보면 패널 조사, 또 트렌드 조사, 그리고 동년배 조사가 있습니다. 패널 스터디, 패널 연구가 있는데 패널 조사, 또 그런가 하면은 추이 조사, 트렌드 스터디, 또 그런가 하면은 코트 스터디. 자, 여기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 패널 조사는 동일 목적을 가지고 동일 대상에게 반복 측정을 함으로써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를 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예는 좀 이따 들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트렌드 스터디는 여기는 추이 조사 또는 추세 조사 또는 경향 조사.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양하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기는 동일 목적을 가지고 서로 다른 대상에게 상이한 대상에게 추적 조사함으로써 변화의 흐름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5년 대학 신입생의 성의식 변화 연구. 자, 그러면 2015년 대학 신입생 중에 표본으로 한 1000명을 뽑아서 너가 한 200명 뽑아서 2015년에는 이렇게 성의식을 가졌던 애가 2016년에는 2017년에는 2018년에는 2033년에는 2056년에는 70이 먹었을 때는 80이 됐을 적에는 어떻게 2015년 대학 신입생의 성의식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변화해 갔느냐를 동일 목적을 가지고 그 2015년에 뽑혔던 그 대상, 동일 대상에게 계속 반복 측정해서 알아보는 것은 패널 스터디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나오는 트렌드 스터디, 추이 조사, 추세 조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2015년 신입생부터 대학 신입생 성의식 비교 연구.
자, 그러면 2015년에 200명 뽑아서 대학 신입생을 200명 뽑아서 성의식을 연구하고, 그리고 2017년에, 2018년에, 2019년에, 2052년에, 2057년에 매년 대학 신입생에서 200명씩 뽑아서 성의식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동일 목적, 성의식이라는 동일 목적을 가지고 매년 다른 대상에게 추적 조사함으로써 비교하는 것은 바로 트렌드 스터디, 추이 조사, 추세 조사, 경향 조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120페이지에 121페이지에 넘어가보면 동시경험, 코호트 스터디는 동년배 조사, 동년배 조사 또는 동시경험 조사, 동시경험조사라고 하는 것처럼, 자, 여기는 반사 차지 않고 사상, 거기 보시면 121페이지 보시면 동시경험조사는 특정 경험을 같이 한 사람들에 대한 2번 이상의 다른 시기에 걸쳐서 비교하는 연구. 맞아면 X세대의 대북간 또는 하면 386세대의 대북간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그래서 386세대의 불특정인들을 그때그때 뽑아가지고 어떻게, 그 당시는 20대에는 386세대의 대북간이 어땠는데 30이 먹었을 때는, 40이 됐을 때는, 50이 됐을 적에는 어떻게 대북간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추적조사해서 비교하는 것은 코호트 스터디, 동년배 조사, 동시경험조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바로 이렇게 기술적, 설명적, 탐색적 조사, 그리고 그리고 종적 조사와 행적 조사했을 때 특히 횡적 조사의 유형에서 패널 스터디, 트렌드 스터디, 코호트 스터디, 바로 여기가 주된 출제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비교하기 좋게,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121페이지에 보시면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뒤에가 나올 때 다시 하겠지만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에 대한 비교도 나와 있는데, 여기는 B급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은 내용을 비교자로 보면서 122페이지에 있는 박스를 가지고 시험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역시 사례조사가 아주 문득 아주 어렵게 나오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사례조사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사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조사 대상에 대해서 조사 대상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층적으로 접근해 가는 것은 사례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123페이지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정 대상을 목적과 관련시켜서 특정 대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2번에 나온 것처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바로 이것을 사례연구, 사례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 개념 정도 보시고 사례조사의 장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사례조사라고 하는 것은 핵심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심층적 연구가 가능하다. 맞으면 사실의 깊이를 파악할 수 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본 조사를 위한 예비 조사로 활용될 수도 있다. 또 어떤 상황의 특수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도 있다. 라는 등등을 장점을 하고 있고,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시공간적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문화적 환경이나 배경 등 전체적, 시공간적, 전체적 연관성을 거봐주면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장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바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4쪽에 보시면, 124쪽 보면 과학적 조사의 분석 단위와 오류가 나와 있는데, 자, 분석 단위는 내용을 그리면 분석 단위는 개인도 분석 단위가 되겠고, 집단도 분석 단위가 되겠고, 공식적 조직도, 또 사회적 생성물이라고 적은 오른쪽 페이지에 있죠. 가공물도.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정부 당국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이나 사업도 다 분석 단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인간사에 관련된 모든 것은 그게 유형, 무형이든 시간, 공간이든 또 인적, 물적이든 간에 다 분석 단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시해야 할 것은 근자의 출제가 좀 덜 되었던 바로 분석 단위의 오류,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분석 단위 오류가 안 나온 지가 벌써 약 5년 이상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계속 이게 교재를 집어넣으면서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개념만 보겠습니다. 생태적 오류가 있고, 또 환원적 오류가 있고, 개별주의적 오류가 있습니다. 자, 생태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 12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생태학적 오류란 어떤 분석 단위를 채택해서 조사, 연구한 결과에서 얻은 결론을 개별적으로
다른 분석 단위인 개인에게 구성 요소에 적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오류를 생태학적 오류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집단위나 큰 단위에서 큰 단위를 통해서 얻은 연구 결과를 세부 구성 요소에 적용하는 이런 오류를 바로 생태학적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많은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예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126페이지 박스를 보시면 대구나 경북 지방의 노령 인구 비율을 보면은 경북 지방의 노령화가 높다. 이때 두 지역의 투표 성향을 보고 경북 지역의 특정 정당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노인들이 그 정당을 더 지지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생태학적 오류이다. 그래서 큰 단위에서 얻은 연구 결과를 세부 구성 단위에다가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는 생태학적 오류입니다. 그에 비해서 환원주의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 개별 수준의 연구 결과를 거꾸로 전체에다가 확대시키는 지나친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전체 상위 단위에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은 환원주의적, 미시적 접근에서 거시적으로 확대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환원주의적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개별주의적 오류, 거기 읽어봐야 되겠죠. 126페이지 보시면 환원주의적 오류 나와 있는데 환원주의적 오류는 개별 수준의 연구 결과를 집단 수준의 연구 결과로 확대시키는 오류를 환원주의적 오류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개별주의적 오류라는 것은 개인에게 밝혀진 내용을 집단이나 사회에 적용실 때 발생하는 오류가 되겠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환원주의와 개별주의가 곧잘 착각이 되는데 지금 환원주의와 개별주의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태주의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 큰 단위에서 얻은 연구 결과를 구성 단위에 축소시킨 그 하부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구성 단위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말하는 것이고, 그에 의해서 환원주의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면은 상위 단위의 개별 단위의 연구 결과를 상위 단위에 적용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범위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을 환원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좀 더 넓은 개념으로 개별 단위의 연구 결과를 전체 집단이나 상위 단위에 적용시킴으로써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개별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환원주의적 오류와 개별주의적 오류를 읽어보시면 환원주의는 어떤 현상의 원인이나 설명을 한 가지 개념이나 변수로 제한하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확대되면 전체 해석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니까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국한시켜버린 것은 환원주의적 오류. 그에 비해서 그러지 않음으로써 개별 요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구 결과를 전체 상위 단위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보편적 오류는 개별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태주의적 오류는 큰 단위의 연구 결과를 하부 구성조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오류다. 생태주의적 오류. 그래서 하부 구조의 개별적인 연구 결과를 상부 단위에서 적용할 때 발생하는 오류다. 개별주의적 오류. 그에 비해서 그러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국한하거나 축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는 환원주의적 오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사회복지 조사론 여러분들이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첫 시간 좀 길게 해서 먼저 입문 영역을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조사 127페이지부터 본론으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